마지막 사건. 펜을 들어 마지막 글을 쓰는 내 마음이 무겁다. 특별했던 친구 홈즈의 뛰어난 재능에 대해 글을 쓰는 일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비록 서투른 문장이긴 했지만 나는 홈즈와 함께했던 특별한 경험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 홈즈를 처음 만난 주홍색 연구 사건부터 홈즈가 개입해서 심각한 국제 분쟁을 막을 수 있었던 최근의 해군 조약 사건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원래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흘러간 지난 2년의 세월로도 공허한 감을 전혀 채울 수 없었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동생인 모리아티 교수를 못 잊는 제임스 모리아트 대령이 보낸 편지 때문에 나는 홈즈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려고 한다. 나는 대중 앞에 사건을 사실 그대로 옮길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나만 알고 있는 채로 입을 다물고 있어봐야 홈즈를 둘러싼 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점을 결국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 언론 매체가 그 사건을 다룬 것은 세 차례에 불과하다. 1891년 5월 6일자 제네바 저널, 5월 7일자 영국 신문들에 실린 로이터 통신 기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최근 제임스 모리아티 대령이 보낸 편지들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는 사건의 전말이 너무나 많이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즉 제임스 모리아트 대령의 편지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리아티 교수와 홈즈 사이에 일어난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나의 당연한 의무가 될 것이다. 아마 내가 결혼하고 난 뒤였을 것이다. 병원을 개업하고부터는 홈즈와 나 사이에 친밀했던 관계는 얼마간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여전히 홈즈는 때때로 사건 수사에 친한 벗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곤 했다. 그러나 이런 만남도 차츰차츰 줄어들어 1890년도에 내가 기록한 홈즈의 사건은 겨우 3건에 불과했다. 그의 겨울과 1891년 이른 봄 동안 나는 신문을 통해 홈즈가 프랑스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홈즈로부터 프랑스 나르본느와 니임의 소인이 찍힌 짤막한 편지를 받았다. 두 통의 편지로 나는 홈즈가 프랑스에 꽤 오래 머물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4월 24일 저녁 홈즈가 내 진찰실로 홈즈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홈즈의 얼굴이 평소에 비해 몹시 창백했고 몸도 수척해서 더욱 놀랐다. 요새 과로로 해서 그래?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걱정스러운 내 표정을 본 홈즈가 설명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돈문을 내려도 되지? 책상 위에 있는 독서용 램프 불빛이 방에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홈즈는 벽을 따라 재빨리 창가로 가서 덧문을 닫고 단단히 빗장을 걸었다. 걱정되는 곳이라도 있어? 내가 물었다. 그래. 뭐가 걱정되는데? 공기총. 홈즈 무슨 소리야? 왓슨, 자네는 나를 잘 알지. 내가 절대로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말이야. 그러나 위험이 자신에게 가까이 닥쳤다는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지. 성냥 좀 주겠어?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그리고 잠시 후 자네 집을 떠날 때 정원 담을 타고 넘어가는 괴상한 짓을 해도 미리 이해해 주길 바라네. 도대체 무슨 얘기야? 홈즈가 손을 내밀었다. 독서용 램프 불빛 아래 그의 손가락 관절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보다시피 근거 없는 말은 아니야.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손이 꺾여서 부러질 만큼 확실한 상황이지. 자네 부인은 여기 있나? 아니, 여행 중이야. 자네 혼자야? 나 혼자야. 그럼 부탁하기 쉽겠군. 유럽으로 일주일 정도 나와 함께 가주겠나? 유럽 어디로? 어디라도 좋아. 유럽은 어디든 나한테는 다 똑같으니까. 홈즈의 행동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홈즈는 이유 없이 휴가를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창백하고 피로에 지친 안색으로 보아 홈즈가 극도로 긴장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는 내 눈빛에서 이런 의문을 읽었는지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상황을 설명했다. 모리아티 교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 홈즈가 물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 그는 정말 놀랄만한 천재야. 홈즈가 목소리를 높였다. 런던에 때때로 나타나는데도 아무도 그에 관해 알지 못하니 말이야. 그래서 최고의 범죄자가 될 수 있었겠지. 왓슨, 확실히 말하는데 그를 잡을 수만 있다면, 사회에서 그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탐정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좀 더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최근 스칸디나비아 왕가와 프랑스 정부를 도와준 덕분에 난 꽤 안락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 좋아하는 화학 연구에 집중할 수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왓슨, 난 쉴 수가 없어.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단 말일세. 모리아티 교수가 런던 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모리아티의 경력은 화려해. 훌륭한 가문 태생의 교육도 잘 받았고 더군다나 타고난 수학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야. 21살에 이항 정리에 대한 논문으로 유럽에서 큰 호평을 받았지. 그 덕분에 작은 대학에서 수학 교수 자리를 얻게 되었고 아무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어. 그러나 그의 몸에는 사악한 범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 그의 사악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대신 비범한 두뇌의 힘을 얻어 오히려 더욱 위험해졌지. 대학가의 모리아티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떠돌자 결국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런던으로 와서 군대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알려진 내용이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내가 직접 발견한 사실들이야. 왓슨, 잘 알겠지만 런던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런던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의 배후에 어떤 악당 하나가 숨어 있다는 점을 항상 느껴왔어. 법을 어기는 조직적인 세력, 잘못된 길로 나가는 문을 열어놓은 악의 세력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난 생각해왔어. 갖가지 위조 사건, 강도 사건, 살인 사건에서도 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내가 개인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에 이 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 몇 년 동안 나는 이 세력의 베일이 벗겨내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마치 내 실마리를 잡아서 교묘에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가다 보니 수학의 천재, 모리아티 교수라는 결론에 도달했지. 왓슨, 모리아티는 범죄계의 나폴레옹이야. 런던에서 일어나는 미궁에 빠진 많은 사건은 모리아티 교수가 계획했어. 그는 천재의 철학자이며 논리가 있어. 매우 논리정연한 사고의 소유자지. 마치 수백 개의 거미줄로 짜여있는 거미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미처럼 가만히 앉아있지만 거미줄의 미세한 흔들림도 곧바로 알아채. 자신이 직접 행동하는 일은 거의 없어. 단지 계획만 잘 짤 뿐이야.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모리아티의 대리인들이 거대한 조직을 이루고 있지. 어떤 서류를 훔치거나 어떤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어 어떤 집을 털거나 누군가를 살해하려고 할 때 이들은 모리아티에게 이야기해. 그러면 모리아티가 범죄를 자세히 계획하고 그 일당이 실행하지. 일당 패거리는 잡히기도 해. 그런 경우에는 항상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변호사가 붙어. 그러나 그 일당을 이용하는 핵심 세력은 절대 잡히지 않아. 의심받는 일도 절대 없고. 이게 내가 추리해낸 모리아티 교수의 조직이야. 왓슨, 난 전력을 다해서 그 조직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려고 해. 그러나 모리아티는 아주 교묘하게 구성된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어. 나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 보호막이 어찌나 교묘한지 모리아티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조차 불가능해 보였지. 하지만 왓슨, 자네는 내 의지력을 알지 않나. 지난 3개월 동안의 추적 끝에 나는 마침내 수적 모리아티 교수의 조직을 파악하게 되었네. 모리아티는 투네 싸움에서 나와 대적할 만한 유일한 범죄자야. 그가 계획한 끔찍한 범죄를 보면 그 기술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런데 마침내 모리아티가 그답지 않게 사소한 실수를 해서 내가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어. 기회를 잡은 거지. 처음부터 준비해온 일이 성과를 거두게 된 거야. 모리아티 주변에 그물을 쳐놓고 지금은 잡을 준비가 다 되어 있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모리아티 교수는 조직의 주요 부하들과 함께 경찰에 붙잡힐 거야. 금세기 최대의 범죄자가 재판장에 서게 되면 40건이 넘는 미궁에 빠졌던 사건들도 해결되고 모두 교수형에 처해지겠지. 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급하게 움직이면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거야. 이 모든 일이 모리아티 교수 모르게 진행되었다면 꽤 수월했을 거야. 하지만 모리아티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내가 자기 주변에 그물을 치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 몇 번이나 그는 내가 애써 진행한 작업을 헛수고로 돌려버렸고 시도했고 나 또한 매번 그의 방해를 막느라고 했었지. 왓슨, 조용히 진행한 이 작업의 상세한 부분을 모두 적는다면 이 기록은 범죄 수사 역사의 길이 남을 밀고 당기게 될 거야. 이번처럼 내가 긴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상대와 이렇게 팽팽히 맞선 적도 없었어. 모리아티는 악당 중에 최고 악당이지만 나 역시 탐정 중에 최고의 탐정이니까. 아무튼 나는 모리아티 교수의 조직을 무너뜨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할 일을 마쳤고 3일만 있으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되어 있었어. 그런데 내가 방에 앉아 생각이 잠겨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모리아티가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왓슨, 지금 내가 전에 없이 긴장한 이유가 그 때문이야. 항상 내 머릿속에 등장해왔던 까닭에 모리아티 교수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은 낯설지만은 않았어. 키가 크고 마른 데다 두 눈은 움푹 들어갔고 앞이만은 흰머리가 덮여 있었지. 깔끔하게 면도를 한 창백한 얼굴은 까다롭고 꼼꼼한 성민을 지닌 교수다웠어.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한 탓인지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앞으로 툭 튀어나온 얼굴이 마치 교활한 파충류로 조금씩 진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네. 호기심에 가득 찬 주름진 눈이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더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일이 진행이 안 되는군. 마침내 모리아티가 입을 열었어. 가운 주머니 속에 장전된 권총에 손을 대는 건 위험한 짓이야. 사실 모리아티가 나타나자마자 나는 극도의 위협을 느꼈어. 그 위기를 모면하려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지. 나는 순식간에 서랍에 있던 권총을 살짝 꺼냈는데 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들키고 말았어. 모리아티의 말에 나는 권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지. 모리아티는 계속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깜빡였는데 그 냉혹한 모습에 나는 그나마 권총이 앞에 놓여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자네는 나를 전혀 모르겠지. 모리아티가 말했어. 아니, 난 당신을 꽤 잘 알아. 그 의자에 앉겠나? 할 말이 있다면 5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네. 내가 무슨 말 할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할지도 알고 있겠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그가 묻더군. 절대로. 모리아티가 주머니에 손을 넣자마자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권총을 집어들었어. 하지만 그는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적은 수첩을 꺼내더군. 1월 4일에 내 뒤를 밟았고 23일에는 나를 방해했어. 2월 중순에는 자네 덕분에 상황이 꽤 불편했어. 3월 말에는 내 계획이 완전히 차질을 빚었지. 그리고 4월 말인 지금 상황을 보니 자네의 끈질긴 추적 때문에 나는 자유를 잃을 위험에 처했네. 있을 수도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할 말이 있나? 내가 물었지. 그만두지, 홈즈. 고개를 저으면 모리아티가 말하더군. 정말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잘 알고 있겠지? 월요일이 지나면 그만두지. 내가 대답했어. 이런 일에는 한 가지 결말밖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지. 이쯤에서 멈춰. 자네가 열심히 일한 탓에 우리 조직이 많이 줄었어. 자네는 꽤 영리한 방법을 썼더군. 하지만 아무 영향도 못 끼쳤어. 과격한 수단을 쓰게 될까봐 걱정일세. 웃고 있군, 홈즈. 경고하지. 정 그렇게 나오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미래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 내가 대꾸했어. 이건 위험이 아니야. 피할 수 없는 파멸이지. 자네는 단순히 한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조직을 상대하는 거야. 자네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깨닫지 못할 규모를 가진 조직이지. 홈즈, 그만두는 게 좋을걸.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집합히고 말 테니까. 무서운 말이군.
곤충을 들면서 내가 대답했지. 다른 중요한 볼일을 잊게 만들 만큼 재미있는 대화였어. 모리아티도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없이 나를 보더니 안타까운 듯이 고개를 저었어. 이런 애석하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난 자네가 뭘 아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월요일까지 아무것도 못할 걸세. 그건 나와 자네와 둘의 결투였지. 홈즈, 내게 올가미를 씌우고 싶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 날 이기고 싶겠지만 자넨 날 이기지 못해. 자네는 날 파괴할 정도로 똑똑하지만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야. 칭찬해 주어서 고맙군, 모리아티 교수. 내가 말했어. 그 보답으로 하나는 장담하겠지만 다른 하나는 못하겠는걸. 시민들을 위해서 난 기꺼이 내 할 일을 하겠네. 나 역시 한 가지는 약속하지만 다른 하나는 못하겠군. 그가 비웃으면서 말하더니 순식간에 방에서 사라졌어. 이게 모리아티 교수와 나눈 대화야. 그 때문에 기분이 많이 언짢았어. 모리아티 교수의 어조는 단순히 위협하려는 말투가 아니었어. 차분하고 침착했지. 한번 결심한 것을 꼭 실행에 옮길 사람이야. 왓슨, 자네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고 하겠지. 경찰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모리아티의 부하들이 공격할 게 분명해서야. 그렇게 대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이미 공격당하지 않았나? 왓슨, 모리아티는 풀이 발목을 덮을 때까지 그냥 자리에 두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난 옥스퍼드가에 처리할 일이 있어서 낮에 집에서 나왔어. 벤티가에서 웰베가로 가기 위해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말 두 마리가 끄는 이륜마차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갑자기 나를 향해 덮치더군. 재빨리 골목길로 몸에 숨겼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그 마차는 메릴본 레인 쪽으로 달려가 곧 눈앞에서 사라졌어. 나는 가던 길을 계속 갔지. 왓슨, 그런데 이번에는 베어가에 도착하자 어느 집의 지붕에서 벽돌 한 장이 내 코앞으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지 않겠소. 나는 경찰을 불러서 현장을 조사해달라고 했지. 보수공사에 쓰려고 지붕에 슬레이트와 벽돌들을 쌓아놓은 상태였고 경찰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라고 나를 설득하더군. 물론 사실은 그게 아니지. 하지만 증명할 길이 없었어. 즉시 마차를 타고 펠메일가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포트 형에게 갔네. 그리고 지금 자네에게 온 거야. 그런데 여기 오는 도중에 곤봉을 든 괴한을 만났어. 격투 끝에 그놈을 때려눕히고 경찰이 체포하게 했지. 하지만 난 분명히 알아. 경찰은 그 앞니 튀어나온 모리아티와 이 모든 일 사이의 어떤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할 거라는 걸. 내가 여기서 관절이 부러지는 동안 저 은퇴한 수학 교수는 실마일 떨어진 곳에서 칠판에 쓴 연습 문제를 풀며 강의하고 있을 거야. 왓슨, 그러니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닫은 내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겠지. 그리고 현관 대신 눈에 덜 띄는 방법으로 여길 나가겠다고 부탁하는 것도 이젠 이해가 가겠지. 나는 종종 친구 홈즈의 용기에 존경심을 표했지만 이번처럼 그의 용기에 감탄한 적은 없었다. 공포에 질릴 만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음에도 홈즈는 의자에 앉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여기서 자고 갈 거지? 내가 물었다. 아니야, 왓슨. 나처럼 위험한 손님을 집에 재울 수는 없지. 나는 계획이 따로 있어.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일을 내 도움 없이도 잘 되게끔 진행된 상태야.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내가 필히 있어야 하겠지만 경찰이 자유롭게 행동하려면 내가 며칠 동안 떠나 있는 게 가장 좋아. 왓슨, 나와 같이 유럽으로 가준다면 매우 기쁘겠어. 요새는 병원 일이 한가하니 같이 갈 수 있어. 내가 말했다. 내일 아침 당장 출발하는 것도 가능한가? 필요하다면? 물론이야. 꼭 그래야 해. 그럼 왓슨,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움직여. 자네는 지금 나와 함께 가장 교활한 범죄자이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와 맞서고 있어. 잘 들어. 갖고 갈 짐은 오늘 밤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빅토리아 역에 미리 갖다 둬. 내일 아침에는 이륜마차를 부르되 처음 오는 마차나 두 번째 오는 마차는 타지 말게. 일단 마차에 타면 로도 아케이드 끝에 있는 스트랜드로 가게나. 마부에게 행선지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되 버리지 말라고 부탁해. 요금은 미리 지불하고 마차가 서면 시간에 늦지 않게 서둘러서 9시 15분까지는 로도 아케이드에 도착해 있도록 해. 모퉁이 가게에서 소형 이륜마차가 대기하고 있고 붉은 칼라가 달린 두꺼운 검은 외투를 입은 마부가 타고 있을 거야.
그 마차를 타면 유럽행 특급 열차 출발 시간에 맞춰 빅토리아역에 도착할 거야. 자네는 어디서 만나지? 여기서 앞 칸 1등석 두 번째 자리가 예약되어 있을 거야. 그럼 열차 안에서 만나는 건가? 그래. 홈즈에게 자고 가라고 권유했지만 헛수가 였다. 홈즈는 자신이 이곳에 있게 되면 말썽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홈즈가 굳이 떠나겠다고 고집한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내일 계획에 대해 몇 마디 서둘러 말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나왔다. 홈즈는 정원 담을 넘어 모티머 가 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곧 마차를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마차가 떠나는 바퀴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홈즈가 남긴 편지에 쓰인 대로 움직였다. 홈즈가 말한 대로 마차를 불러 먼저 도착한 마차와 두 번째 마차는 타지 않고 세 번째 마차를 이용해 로드 아케이드로 출발했다. 최대한 빨리 가자고 마부에게 말해 로드 아케이드에 도착하니 커다란 덩치에 검은 망토를 입은 마부가 이륜마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그 마차에 타자마자 마부는 채찍을 휘두르며 급히 빅토리아 역을 향해 달려갔다. 도착해서 내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마부는 다시 방향을 돌렸고 마차는 내 시야에서 곧 멀어졌다. 그때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짐가방은 역에 도착해 있었고 홈즈가 말한 열차칸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예약 표시를 한 자리는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불안한 것은 홈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뿐이었다. 역의 시계는 출발 7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고 여행객 무리를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호리호리한 홈즈의 모습은 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서투른 영어로 짐꾼에게 자기 짐이 파리를 통과하기로 예약되어 있다고 애써서 설명하는 어떤 점잖은 이탈리아 신부를 도와주느라 몇 분이 흘러갔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고 자리를 돌아온 나는 포터가 그 이탈리아 신부를 내 옆자리에 앉혀놓고 간 것을 발견했다. 신부에게 그 자리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내 이탈리아어가 그 신부의 영어보다 더 형편없었기 때문이었다. 체념한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홈즈를 찾느라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두려움이 온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홈즈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마치 지난밤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열차 문이 닫히고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왓슨,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할 만한 정신도 없나? 나는 깜짝 놀라 얼굴을 돌렸다. 나이 지긋한 신부가 나를 보고 있었다. 한순간 얼굴을 쭈글쭈글한 주름은 펴졌고 코는 높아졌으며 튀어나와 있던 아랫입술이 들어갔고 웅얼대던 중얼거림도 멈췄다. 흐릿했던 눈은 생기를 찾았고 구부정하던 어깨도 꼿꼿하게 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 모든 모습이 사라지고 내 친구 홈즈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원래의 늙은 이탈리아 신부로 돌아갔다. 이런 세상에, 깜짝 놀랐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직도 모든 걸 조심해야 하네. 홈즈가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어. 저기 모리아티가 있군. 홈즈가 말하는 동안 열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를 향해 열차 밖을 돌아보니 키 큰 남자가 사람들을 헤치고 바삐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손을 휘젓는 모습이 열차를 향해 정지하라고 외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미 출발한 열차는 곧 빅토리아 역을 벗어났다. 그렇게 조심했지만 꽤 아슬아슬했어. 홈즈가 웃었다. 자리에서 일어선 그는 위장하고 있던 검은 모자와 신부복을 벗어 손가방에 넣었다. 왓슨, 오늘 아침 신문 봤어? 아니? 그렇다면 베이커가 너 못 봤겠군. 베이커가? 그들이 내 방에 불을 질렀어.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맙소사 홈즈, 정말 너무 심하군. 어제 괴한이 체포되는 바람에 나를 추적하던 게 완전히 실패한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왔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건 그렇고 모리아티가 빅토리아역까지 쫓아온 걸 보면 자네를 감시했나 봐. 오는 동안 실수를 한 건 아니겠지. 정확히 자네가 말한 대로 했어. 이륜마차도 찾았고. 그래, 기다리고 있더군. 마부를 알아보겠던가? 아니, 마이크로프트 형이었어. 이런 일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대가 없이 쓸 수 있다는 건 큰 이득이지.
하지만 이제 모리아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짜야 해. 특급 열차에서 내리면 시간에 맞게 운행하는 배가 있으니 아주 간단하게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 내 말을 깨닫지 못한 것 같군. 모리아티는 나와 똑같은 지능을 지닌 상대야. 내가 만약 모리아티를 쫓는 추적자라면 사소한 장애물 때문에 일을 망칠 거라고 생각해? 절대로 모리아티를 낮게 평가하면 안 돼. 그렇다면 모리아티는 무슨 방법을 쓸까? 내가 할 일을 하겠지. 그렇다면 자네가 할 일은 뭐야? 특별 열차를 타는 것. 그러면 늦을 텐데. 전혀. 이 열차는 캔터베리에서 서는데 항상 여객선 출발 시간보다 15분 정도 지연이 돼. 그러면 모리아티가 거기서 우릴 따라잡게 되지. 마치 우리가 쫓기는 범죄자 같군. 모리아티가 도착했을 때 경찰이 체포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석 달에 걸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큰 물고기를 낚으려면 작은 물고기들은 그 물을 빠져나게 두어야지. 월요일이면 모두 잡을 수 있을 텐데 체포라니 절대 안 돼. 그럼 어떡하나? 우리는 캔터베리에서 내려. 다음엔 뉴헤븐에서 DF로 가로질러 가는 여행을 해야 해. 모리아티는 분명 내가 한 행동대로 따라할 거야. 파리로 가서 우리의 짐을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틀 동안 기다리겠지. 그동안 우리는 가방업자처럼 제조공장을 둘러보면서 지방을 여행하고 스위스, 룩셈부르크, 베이질에서 휴가를 즐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캔터베리에서 내렸는데 뉴헤븐행 열차를 타기 위해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내 잠옷에 있는 가방을 실은 짐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애초롭게 보고 있었다. 그때 홈즈가 내 소매를 잡아 끌면서 반대편을 가리켰다. 이봐, 벌써 특별 열차가 왔어. 멀리 켄트주의 숲속에서 희미한 연기가 한가닥 피어오르고 있었다. 1분 뒤에 객차를 하나만 매단 열차가 커브를 돌아 역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서둘러서 역에서 잔뜩 쌓인 짐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자 곧 열차가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면서 요란하게 지나갔다. 흔들거리며 달려가는 객차를 보면서 홈즈가 말했다. 놈이 타고 있군. 보다시피 모리아티의 머리에도 한계가 있어. 내가 생각한 대로 추리에 행동했다면 정말 대단한 솜씨가 될 뻔했어. 만약 우리를 잡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 테지. 하지만 이건 두 명이 벌이는 게임이야. 지금 문제는 여기서 조금 잃은 점심을 먹느냐 아니면 유해분에 도착해 성찬을 벌일 때까지 굶느냐 하는 거야. 우리는 브뤼셀로 가서 그날 밤을 보내고 이틀을 머무른 다음 3일째 되는 날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 홈즈는 런던 경찰청에 전보를 쳤다. 그날 저녁 호텔에 답장이 와 있었다. 홈즈가 봉투를 열더니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편지를 난로 속에 던져버렸다.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그가 도망쳤어. 홈즈가 신음했다. 모리아티? 경찰이 모리아티만 빼고 패거리를 다 체포했대. 모리아티는 빠져나갔어. 물론 내가 영국을 떠났으니 그와 대적할 만한 마수가 없었겠지. 경찰 손에 모든 걸 맡겨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왓슨, 자네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편이 좋겠어. 왜? 자네에겐 내가 위험한 동반자가 될 거야. 모리아티의 조직이 다 파괴되었으니 그는 런던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내가 모리아티를 제대로 봤다면 무슨 수를 쓴 내게 복수하려고 들겠지. 나를 찾아와서도 말했지만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왓슨, 자네는 영국으로 돌아가 병원 일을 계속하는 게 좋겠어. 그러나 나는 홈즈를 두고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스트라스부르크의 식당에서 반 시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한 끝에 결국 여행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날 밤 스위스 제네바로 출발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론 계곡의 경치를 즐기면서 로이크로 갔다가 갯미패스로 갔다. 인터라켄 지방을 거쳐 마이링겐으로 가는 길은 아직 눈이 덮여있는 산길이었다. 여행은 매우 즐거웠다. 산 아래는 산뜻한 봄 기운이 감돌았고 산 위는 아직도 흰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홈즈는 자기 주변을 감도는 그늘을 잠시도 잊지 않았다. 날카롭고 재빠른 눈초리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는 홈즈의 눈빛은 우리들을 쫓는 위험에서 홈즈와 내가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쓸쓸한 다우벤제 지방의 경계를 따라 갯미패스 산맥을 지나고 있을 때 커다란 돌이 위에서 굴러내려와 뒤에 있는 호수 속으로 엄청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홈즈는 재빨리 산등성이로 올라가 꼭대기에서 아래를 살펴보았다. 안내인이 봄철에 흔히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예상했던 일을 본 사람처럼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았다.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홈즈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 기운이 없기는커녕 내가 본 모습 중 가장 힘이 넘쳤다. 그리고 모리아티 교수가 없어진 걸 확인하기만 한다면 탐정 생활을 마음 편히 즐겁게 매듭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종종 내게 말했다. 왓슨, 나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해. 오늘이 내 회고록의 마지막 장이라고 해도 침착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 런던의 공기는 내 덕분에 조금 더 맑아졌지. 기억 못하는 사건들도 많지만 내 능력을 나쁜 쪽으로 사용한 기억은 한 번도 없어. 요즘은 감옥이나 형벌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일보다는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왓슨,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범죄자를 잡거나 파멸시키는 날이면 자네의 회고록도 끝을 맺게 될 거야. 이제부터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끝내야겠다. 내가 이 회고록을 쓰는 이유는 사건의 주제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알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이링겐 지역의 여관에 도착해서 짐을 푼 것은 5월 3일이었다. 주인은 페터 스타일러라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눈치가 빠르고 영어를 아주 잘했는데 런던에 있는 그로스 베너 호텔에서 4년 동안 웨이터로 일했다고 했다. 주인의 충고에 따라 4일 오후에 우리는 언덕을 넘어 로젠 라우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그러나 언덕 중간에 있는 라이벤 바흐 폭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폭포를 보기 위해 약간 돌아가기로 했다. 라히엔 바흐 폭포는 정말 압도적인 장관이었다. 눈이 녹은 물이 엄청난 기세로 폭포 아래 연못의 시면으로 떨어졌고 주변은 온통 안개 같은 물보라로 자욱하게 덮여 있었다. 폭포 양쪽에는 깎아지른 듯한 검푸른 바위 절벽이 둘러서 있었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으로 쏟아지는 물기둥이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흘러넘쳤다. 초록빛을 띤 커다란 물줄기가 큰 소리를 내면서 계속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고 뿌연 물보라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처럼 춤추며 위로 올라갔다. 우리는 낭떠러지 끝부분에 서서 저 아래 검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거품을 내려다보며 거대한 외침과도 같은 폭포수의 울림에 귀를 기울였다. 한 바퀴 돌아 폭포 전체를 완전히 볼 수 있는 길이 중간에서 갑자기 끝나버린 탓에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갔다. 내려오던 길에 한 스위스 젊은이가 뛰어오더니 우리에게 편지를 전해주었다. 편지에는 우리가 묵고 있던 여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편지를 내게 온 곳으로 우리가 떠난 지 몇 분 안 돼서 영국인 부인이 도착했는데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쓰여 있었다. 루체넬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 중인 이 여성은 다보스 플라츠에서 겨울을 지내다가 결핵에 걸렸다고 전하고 있었다. 몇 시간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스위스인 의사가 아닌 영국인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싶다고 고집하니 만약 내가 와준다면 부인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아 신뢰를 무릅쓰고 나에게 어려운 부탁을 한다는 여관 주인의 말이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었다. 이국 땅에서 죽어가는 같은 영국인의 불쌍한 처치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홈즈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꺼림칙했다. 결국 나는 환자를 보러 가기로 하고 대신 마이링겐에 갔다 올 때까지 심부름 온 스위스 젊은이가 홈즈와 함께 있기로 했다. 홈즈는 폭포를 조금 더 보다가 로젠 라우이 마을로 천천히 출발하겠으니 거기서 만나자고 했다. 돌아보자 검은 절벽을 배경으로 팔짱을 끼고 물줄기를 내려다보는 홈즈가 보였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홈즈의 모습이 될 줄이야. 거의 산을 다 내려와서 돌아보았기 때문에 폭포는 보이지 않았지만 산등성이를 휘감아 올라가는 길은 어렴풋이 보였다. 그 길을 따라 한 남자의 아주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초록색 산 빛깔이 그 사람의 검은 모습과 대비되어 눈에 띄었다. 그가 급하게 걷는 모양이 자꾸 신경에 거슬렸지만 서둘러 길을 재촉하다 보니 그 모습은 곧 내리에서 지워졌다. 마이링겐에 도착한 것은 1시간이 조금 넘어서였을 것이다. 입구에 서 있는 여관 주인의 모습이 보였다. 환자는 차도가 있습니까? 내가 황급히 물었다. 주인은 놀란 기색을 하며 눈을 치켜떴다. 그 모습에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이 편지 당신이 쓰지 않았습니까?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내가 물었다. 아픈 영국인 부인 여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하지만 편지에 도장이 찍혀있군요. 분명 아까 봤던 키 큰 영국인이 쓴 게 분명해요. 그 사람이. 그러나 나는 주인의 설명을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내려왔던 길을 다시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는 1시간이 걸렸지만 라히엔바흐 폭포로 다시 올라가는 데는 있는 힘을 다했지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홈즈의 등산용 지팡이가 아까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홈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소리쳐 불러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건너편 절벽에서 메아리만 다시 돌아올 뿐이었다. 홈즈의 등산용 지팡이를 보자 온몸이 오싹해졌다. 홈즈는 로젠라우이 마을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한쪽은 깎아지든 듯한 절벽, 다른 한쪽은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폭 3피트 정도의 좁은 길에서 홈즈는 저기에 습격을 당한 것이다. 그 스위스 젊은이도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모리아티에게 돈을 받고 가버렸으리라. 그 뒤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누가 말해줄 것인가? 공포로 아득해진 정신을 수습하기 위해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홈즈가 하던 대로 이 비극적인 일을 차근차근 뒤따라가기 시작했다.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장소를 표시하듯 길에는 홈즈의 지팡이가 그대로 그곳에 남아있었다. 기름진 검은 땅은 폭포로 인해 생기는 물보라 덕분에 매우 부드러워서 새가 살짝 앉아도 선명히 발자국이 남을 듯했다. 길 끝을 향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히 이어져 있었다. 이곳으로 올라간 흔적은 있지만 내려온 발자국은 없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좀 벗어나자 엉망이 된 진흙탕이 있었고 벼랑 가장자리는 덤불이 뜯겨나간 흔적이 있었다. 나는 온몸을 감싸고 올라오는 물보라를 헤치면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날은 이미 어두워져서 검은 절벽이 물기를 머금은 채 반짝였고 저 멀리 폭포 아래에서 부서지는 물결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홈즈의 이름을 외쳤다. 그러나 폭포의 갱음만이 내 귀를 울릴 뿐이었다. 그럼에도 난 친구의 마지막 인사만은 받을 운명이었다. 길가 절벽에 세워져 있던 홈즈의 등산용 지팡이 위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반짝이는 그 물건은 홈즈가 갖고 다니던 은 담뱃갑이었다. 담뱃갑을 들자 그 밑에 눌려있던 종이 한 장이 팔랑팔랑 땅으로 떨어졌다. 네모나게 접은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메모장에서 뜯은 종이에 쓴 홈즈가 내게 보내는 편지였다. 매사가 분명한 홈즈답게 마치 서재에 쓴 것처럼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깨끗했다. 왓슨, 나는 모리아티 교수의 호의로 짧은 편지를 쓰고 있네. 그는 나와 마지막 결투를 치르기 위해 내가 편지 쓰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그가 지금 어떻게 영국 경찰을 따돌리고 우리의 동정을 알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의 두뇌가 아주 뛰어난 것이 확인된 셈이지.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존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기쁘군. 그리고 그 대가로서 내 친구들, 특히 왓슨 자네에게는 커다란 슬픔을 주는 것이 유감이야. 그러나 이미 자네에게 말한 대로 내 인생은 어쨌든 전기를 맞았고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다면 이보다 내게 더 만족스러운 결말은 없어. 사실 자네에게 진심으로 고백하지만 나는 마이링겐에서 온 편지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자네에게 가라고 설득한 건 이런 일에는 어떤 결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모리아티라고 적은 파란 봉투 안에 모리아티 일당을 유죄 판결로 소탕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다 넣어 서류함 M 항목에 두었으니 패터슨 경감에게 전해주게. 그리고 영국을 떠나기 전에 모든 재산을 마이크로프트 형 앞으로 남겨두고 왔네. 자네 부인에게도 안부 전하게. 자네의 진실한 친구 셜록 홈즈. 나는 몇 마디 짧게 덧붙이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자 한다. 경찰 조사로 두 사람이 싸우다가 서로 붙잡은 채 폭포 아래로 떨어진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시신을 찾으려는 시도는 무모한 짓이었다. 홈즈와 모리아티는 흰 물거품을 일으키며 기사좋게 떨어지는 폭포의 엄청난 줄기 아래 깊은 곳에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이다. 스위스 젊은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모리아티가 고용한 일당 중 한 명이 틀림없었다. 모리아티의 조직은 홈즈가 수집해둔 증거들로 모두 발각되어 죽은 모리아티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두목에 관해서는 수사 도중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었다. 내가 여기에 그 경력과 죄업을 정확히 쓰려는 이유는 홈즈를 비난함으로써 범죄자 모리아티의 오명을 없애려고 하는 바보 같은 무리들에게 단호한 반격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